동성애는 선천적인가 5번째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도, 2013년도 도덕교과서, 고등학교, 우리나라 고등학교 도덕교과서, 생활과 윤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이 도덕 과목을 많이 선택합니다. 수능에서.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정체성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성정체성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 동성애는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는 정상이다. 여기서 성적 소수자는 동성애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동성애는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었는데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동성애가 자기 의지로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 팩트. 자, 그래서 동성애자는 정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고등학생들이 이 기절을 보면 이 기절이 틀렸다고 생각하겠어요? 고등학생들이 교과서 내용을 보고 야, 이 교과서 이거 틀렸네.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적었습니까?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막 논문을 써서 그런 사실이 밝혀진 것처럼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적 소수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행동을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된 성정체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은 자기 책임이 없어. 그냥 이거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된 성정체성에 따라서 또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거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합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 속한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도 가족 구성을 인급받고 자녀를 입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성끼리도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동성끼리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행복 추구권에 따라서 가족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나라 헌법하고 법률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등학생들이 점점 크게 되면 동성애는 정상이다. 동성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동성결혼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10대, 20대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교육을 교과서에서부터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런 것을 넣었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 법안에 성적장 차별금지, 동성애 차별금지가 들어간 후에 이 국가인권위가 은밀하게 어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은밀하게 이런 일들을 진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바뀐 겁니다. 동성애는 이제 옹호하고 동성결혼도 지지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책에 있는 거를 결국 우리가 삭제를 시켰습니다. 교육부에 항의하고 출판사에 항의해서 그 내용을 삭제를 시켰어요. 자, 우리가 그 삭제시키면서 쓴 글입니다. 동성애는 자기 의지에 관계를 형성된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그랬는데 그게 틀렸다는 걸 우리가 보인 거예요. 첫 번째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은 신비로워요. 어떤 행동 양식이 형성될 때 의지가 몇 %인지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은 몇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에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말 기계적으로 그런 행동 양식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동성애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형성된다는 것이 의학적 사실이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적어서 교육부에 항의하고 출판사에 항의해서 그걸 삭제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동성애 성향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나는 왠지 아주 어릴 때부터 막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동성애에게 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왜 내가 동성애자인지 나는 모른다. 근데 하여튼 어릴 때부터 막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동성애에 끌렸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동성애자가 되었지만 나는 내 책임이 아니야. 나도 몰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누구나 다 동성에게 친밀합니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부터 이성에게 눈을 떠가지고 이성을 쫓아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사춘기가 와가지고 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성에게 눈을 뜨는 거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성에게 눈을 뜨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에 보면은 그 어릴 때는 동성과 친밀한 시기라 그래요. 동성과 친밀한 시기. 그러다가 사춘기가 오면서 이성에게 친밀한 시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것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에요. 어릴 때는 동성과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사춘기가 오면서 이성에게 마음이 끌리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어릴 때는 사춘기 전에는 다 동성과 친했어요. 동성애자들만 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성에게 옮겨요. 근데 심리학 이론에도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 동성에게 친해다가 이제 사춘기가 오서 이성에게 옮겨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동성과 친밀한 데서 이성에게 친밀한 걸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옮겨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옮겨가지 못하느냐? 이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왜 이성에게 두려움을 갖게 되느냐? 부모의 영향이 크다 그래요.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이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계속 동성과 친밀하게 남아서 동성애자가 된다 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릴 때는 다 동성에 친밀했어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그 어릴 때의 그 동성과 친밀한 것을 기억해 가지고 합리화를 하는 합리화. 나는 어릴 때 그렇게 동성에 친밀해 가지고 결국 동성애자가 되었다. 나도 모른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타고났다. 타고났는지 아닌지를 몰라도 하여튼 내 책임은 아니다. 이게 지금 이런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미국의 2007년도 데이터인데 그 청소년기의 동성애 성향이 유동적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면 16살 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이성애자니 양성애자니 동성애자니? 제일 새까만 것이 이성애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양성애, 가장 흰 것이 동성애입니다. 자, 똑같은 사람에게 1년 지나서 물어봤어요. 남자 여자의 경우에도 보면은 양성애하고 동성애라고 답한 사람 중에 1년 후에 남자 여자의 경우를 보면은 양성애 동성애라고 답한 사람의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성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이라는 걸 잘 나타내죠. 16세 때 양성애자 또는 동성애자로 답한 학생의 대부분이 17세는 이성애로 바뀐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동성애 성향은 유동적이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 나는 이상하게 동성애에 끌려
성적으로 끌리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걸 들게 되면은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야, 행동만 하지 마라. 행동만 하지 마라. 그걸 행동만으로 옮기지만 마라. 그러면 저절로 없어진다. 네가 그 시기만 지나고 나면 저절로 없어지게 되니까 절대 행동하지 마라. 행동하면 네가 진짜 동성애자가 된다. 행동만 하지 않으면 절대 동성애자가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참아라. 행동만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동성애 충동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인정해달라. 자, 서구에서는 이제 목회자들 아들들이 이제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 아들들이 부모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 나도 동성애 끊고 싶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안 끊어져. 그러니까 아빠도 나를 인정해줘. 나는 자꾸 마음속에서 동성애 충동이 계속 올라와. 그러니까 아빠도 나를 인정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음속에서 동성애 충동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이게 선천적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중독입니다. 중독. 우리가 마약 환자라든지 알코올 중독 환자, 도박, 뭐 수많은 중독이 있잖아요. 다 모든 중독은 이게 끊임없이 그걸 하고 싶어요. 그게 중독입니다.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의지와 절제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중단해야만이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면서 하나님, 나 담배 끊게 해주세요. 나는 담배 끊고 싶은데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담배를 피면서 또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 술 좀 안 먹게 해주세요.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 안 끊어집니다. 안 하면서 중단하고 그걸 끊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끊어지게 해달라. 절대 안 끊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하면서 동성애를 끊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걸 끊어야만이 그것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중독되는 것도 중독되는 것보다 끊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보면 되겠죠. 중독은 어떻게 보면 쉽게 중독이 되지만 그걸 끊는 건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서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우리의 자녀라든지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자꾸 자기는 끊임없이 올라온다 할 때는 참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충분한 절제력과 의지가 있다. 참고 계속 그거를 다른 데 마음을 돌리면서 노력을 해라. 그러면 결국은 끊어진다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끊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에도 강한 중독성이 있지만 얼마든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강조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 동성애는 치유 불가능이 아니다는 것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동성애 치유에 관계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조금 예전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동성애 치료 자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버 박사가 20년 동안 조사한 후에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뀔 가능성은 30%에서 50%까지 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즈 앤 존슨이라는 사람이 67명의 동성애자와 14명의 레즈비언을 치료한 결과 71.6%의 성공률을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 윌슨 박사는 기독교인인 동성애자를 치료했을 때 55% 성공률을 나타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정말 동성애가 치료 가능하다. 치료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원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이원하 목사님이 그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술집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40이 넘어서 동성애를 끊고 지금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동성애를 끊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동성애 단체 대표 리차드 코엔이라는 사람이 동성애 단체 대표였어요. 그 다음에 레즈비언을 위한 잡지 비너스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역시 그 동성애 단체 회장이었던 마이클 존스톤. 하여튼 이 동성애에 깊이 빠져가지고 동성애 단체 대표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물론 이제 쉽지는 않겠죠. 우리 알코올 중독 환자가 술 끊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동성애에 깊이 빠지게 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불가능은 아니다. 노력하면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동성애로 벗어난 사람들이 이제 돕는 단체들이 그걸 탈동성애 단체.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빠졌다가 나온 다음에는 그거를 도와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원하 목사님이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이 AA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막 알코올 끊도록 도와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다가 빠져나온 다음에 그걸 도와준 단체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뭐냐면은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요. 유전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중독입니다. 저는 이 동성애를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센 중독이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정말 노력하면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늘 말하는 것이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가 동성애 선천적이라는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